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중심 인포맥스T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방송이고요. 오늘 제 옆에는 이장우 한양대 교수 겸 업루트 컴퍼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일주일 네.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불러주는 것도 많고 워낙에 인싸시잖아요. 여기저기서 얼굴을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아이돌은 제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대표님은 최대 관심사 뭐 비트코인도 있고 블록체인 시장 그만 보시고 네. 평상시에는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창업을 해가지고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데 눈 돌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유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 인생 쉽지 않습니다. 업루트 컴퍼니 운영하고 계신데 나중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텐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블로그로 연결해서 편하고 즐겁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T 지금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것저것 보다 보면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진실된 정보, 거짓 정보를 골라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포맥스T가 준비한 코너가 바로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와주셨을까요? 네, 오늘 초대한 분은 저기 샌드뱅크라고 하는 이제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최고 운용이사를 맡고 계신 백훈종 이사님이시고요. 네.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웹3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칼럼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 이제 웹 3.0 사용 설명서는 책도 좀 쓰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건전한 정보, 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소개만 1분 이상 하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백훈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샌드박스 아닙니다. 샌드뱅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시고요. 요즘 비트코인 하면은 뭐 투기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대중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난리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대중적인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만 저희가 사실 코인 자체,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뤄보는 시간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호황장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과는 그 시세 수치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가 봄에 그 꽃 피는 봄에 꽃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작년 11월 고점 대비 70% 하락한 상황이죠. 70%. 네, 비트코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반토막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가총액 반토막 쉽지 않습니다. 역시 저희가 인포맥스 라이브 주식 관련 방송 뒤에서 같이 항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야,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7월이 됐습니다. 오늘 7월 8일인데 1월에서 6월 작년을 넘어오면서 희망에 찼을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 좋지 않았습니다. 소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인고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격 움직임은 상반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반드시 떨어질 거냐? 그 질문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예.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거는 사실 가격 하락도 있지만 그 가상자산 자체의 가격 하락도 있지만 모든 투자 자산의 가격들이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만 하나만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투자 자산에 같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 분들이 모든 투자 자산의 가격 하락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그래서 하반기는 어떨 거냐 올해 했을 때 역시 거시경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 미국의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험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별적으로 오르는 자산들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과거 금리 인상기에 항상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이제는 2021년도 1년 동안 그리고 2022년 초반까지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다 올라가고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장이었다면 이제 이 과도기를 지난 상반기 동안 겪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진짜 전문가들 뭐라 그럴까요? 진짜 플레이어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헤비 코인 호들러들 뭐 이런 분들은 확실히 좀 뭐랄까 하반기에 기대를 해도 좋고 일반 대중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타이밍은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은 완벽하게 잡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좋은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점이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여기서 네. 대표님 그 좋은 시점이라고 할 때 혹시 그 우리 이사님만의 어떤 보는 지표? 뭔가 기준점들이 있나요? 우리 뭐 주식시장들을 보면 그 어떤 회사의 수익, 매출,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다. 뭐 매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보는 지표들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비관론이 굉장히 거세요 지금. 네. 그 모든 언론에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실패한 사기극이다라는 언론에 일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기라는 단어가 너무 많죠. 네, 전문가의 의견들도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표들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럴 때가 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지표가 어떤 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네. 거시경제적으로는 이제 미국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업률 지표는 3%대로 더 낮아지는 중이고 네. 지금 미국의 그 여행 수요 같은 것들이 사상 최고치로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런 지표들 보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 7개월 동안 나스닥 지수와 거의 90%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라고 하면은 미국 기술주들이 대부분 담긴 지수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가 사실상 그 대표되는 어떤 가치주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팽 기업들. 비트코인은 기술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투자 자산이라고 보기보다도 네. 하나의 기술 기업으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팽 기업들과 거의 동조화한다면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질수록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비트코인 자체의 지표만 보더라도 네. 지금 비트코인 활성화 지수라고 해서 네. 그 비트코인 지갑을 만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지갑 개수는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이고요. 비트코인의 그 난이도, 채굴 난이도 같은 것들도 네.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중이에요. 네. 그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호들러들이죠. 네. 그 5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축적을 해나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반전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팔고 나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 다시 축적하는 기간이라면 네.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는 방금 얘기하신 그 활성화 지갑 개수하고 채굴 난이도가 되게 중요한 어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좀 표현해 준 지표라고 좀 보거든요. 활성화 지갑 개수는 즉 사용자 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는데 펀더멘털 쪽으로는 좋다. 채굴 난이도가 오른다는 것은 어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보안성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세큐리티, 보안성이라는 것만으로 그 하나의 가치만으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사실상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네. 그 보안성이 다시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즉 회복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과 사실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거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른 거에 비해서 보안성에 무엇이 좋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에는
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음. 저와 앵커님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음. 근데 제3자의 개입이 없다, 즉 은행의 개입이 없다는 거는 중간자가 없다. 중간자가 없다는 네. 거는 그러면 뭘 믿고 내가 돈을 보내고 받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그거를 해결한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둘 다 그 문제를 해결한 기술입니다. 다만 목적이 다른데 비트코인의 목적은 돈의 역할을 가장 최선의 역할로 삼은 거고요. 화폐 역할을. 화폐의 역할을. 예. 그리고 이더리움은 구글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글 지금 뭐 검색 엔진으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 그 자회사들과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들도.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예. 이더리움은 바로 구글 같은 어떤 기본 월드 컴퓨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위에 그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든 내 목적을 둔. 활용성의 목적이 있는 게 이더리움 기반이고, 네. 그다음에 화폐 기능에 또 보안성을 얹은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이제 코인 시장 아까 보면은 이제 뭐랄까 시장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 자체의 시장 이야기 말고 외부적인 요인들 인플레이션이고 또 완전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장에도 분명히 이 사이클 슈퍼 사이클도 분명히 있고 강세장 하락장 이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요것만으로 예를 들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지금 또 생각을 하세요? 비트코인의 그 4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설. 네, 설이죠. 썰이죠 아직은. 썰이죠. 비트코인이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옵니다. 그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면은 받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받는 보상, 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가 4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블록당 6.25 비트코인을 보상을 받아갑니다. 그게 2024년이 되면은 이제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0년에 지난 반감기가 있었고 2022년이니까 절반이 지났잖아요. 지난 뭐 2009년에 비트코인 처음 세상에 등장하고 나서 계속 반감기가 몇 차례 있었을 때 언제 탑을 찍었냐? 이 반감기 중에서 봤을 때 절반 정도 지났을 때 탑을 찍고 나머지 절반 2년 정도 남았을 때 약간 하향세를 띠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1월에 8천만 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가는 중이니까 이번 반감기에서 상승은 끝났다라는 의견도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외 케이스가 있는데 2013년에서 14년으로 가는 반감기 중에는 더블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더블탑. 네. 그래서 양봉을 그리고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처럼 만약에 지금도 그때 같은 모습을 띈다면 2021년 11월 달 8천만 원이 고점이 아니라 한 번 더 비슷한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요로 두 가지 의견이 존재를 합니다.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사님은 어느 쪽에 좀 전망을 본인의 뷰로 좀 더 가까이 보세요? 우리가 뭐 시세를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럴 네. 때 거기서 12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사실 일반적인 증시라면 상승세를 타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는데 네. 암호화폐도 그런 추세를 보일 수 있느냐.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네. 외부적인 요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축을 한다면 이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가격 물어보는 거 제가 아, 근데 싫어하는데 그게 제일 저도 중요해요. 여기 앉으니까 가격을 물어볼 남는 건 수밖에 그거밖에 없네요. 없어. 언제 올라요? 이러면 지금 할까요?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또 그런 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전문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짧은 지식이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안에 그런 더블탑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있는 악재들이 그렇게 단기간 안에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어떤 해소라던가 이런 것들은 단기간 안에 올해 안에 해소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스닥과 동조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반감기의 이슈에 갇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단순히 기술적인 거잖아요. 네. 과거 2013년에는요, 그 더블탑을 찍었던 그 2013년에는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와 거의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그때는 나스닥과의 동조화 지수가 한 30% 이상, 30%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비트코인이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주식시장이나 거시경제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는 그런 식으로 반감기에 따라서 4년 주기설이라는 게 워킹을 했다면 지금은 많이 동조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시경제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지 전까지는 그런 4년 주기설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 2013년, 뭐 14, 15년대는 이 자산 자체 대중화 안 됐던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거시경제랑 크게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었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그때 금리 인상 몇 번 나오고 하면서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때는 다른 자산하고 같이 다 떨어졌거든요. 1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스닥, 그다음 거시경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산이 훨씬 더 과거 대비해서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경제하고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반감기라고 해서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가진 않겠죠. 하지만 그 우리가 수요가 동일하다는 버전 내에서는 공급이 명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시기랑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뭐 연준이나 거시경제에서 이제 어떤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확정돼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명확한 스케줄링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는 그래도 영향이 꽤 있겠죠.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네. 달러가 반감기가 있어서 뭐 2024년 되면은 통화를 이렇게 반으로 줄 그렇죠. 거다. 네. 요거랑 지금 같은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상승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장은 요원하지만 뭐 전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자신 반감- 있는 발언입니까? 네, 저는 이거는 거의 글로벌 트렌드의 관점에서 음.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런 말씀하신 굉장히 확정된 스케줄, 믿을 수 있는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부각받을 날이 조만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뭐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시고 장기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지금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 희소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이 희소하잖아요. 제한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금이 희소한데 금이 이제 인플레이션, 금의 채굴량이 연간 한 2% 정도가 늘어나요. 이제 금의 채굴 역량이 극도로 발전하지 않는 한 2%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인플레이션, 비트코인의 증가량이 현재 연한 1.8% 정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 반감기가 도래를 하면 1% 초반대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보다도 훨씬 더 공급량 기준으로는 희소한 자산으로 더 변모하는 과정이긴 하죠. 그런 수치로 좀 비교해봐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을 뭐 누군가는 이걸 뭐 어디다 쓰냐 이러면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다고 비트코인 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운용사도 뭐 존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성격이 이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진 저희가 뭐 전망은 긍정적으로 합니다만 크립토 윈터나 뭐 빙하기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썸머 세일이다. 지금 대박엔 세일 하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줍줍하는 타이밍이다 라면서 어느 운용사, 미국에 있는 IB나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줍줍도 하고 있고 자금을 투입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런 액션들이 양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쪽이 좀 더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줍줍 타이밍이라고 아, 생각해서 줍줍이다. 뭐 저는 원래 적립식 매수를 하는 사람이라서 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기는 하지만 현금이 생길 때마다 더 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장기적으로 좀 5년, 10년 이런 정도의 어떤 타임 스케일을 길게 잡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엄청 줌인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줌아웃을 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제 부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산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비트코인 외 몇몇 주식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이장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준 위원 12명이 결정하고 있는 저 금리의 근거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일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똑같은 사람이 지금 재무장관에 앉아서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치적 논리가 끼어드는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구매력 하락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1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1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100만 원이 아닌 거는 이제는 당연한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왜냐하면 계속 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일정한데 자산 가치는 더 급하게
가파르게 느니까 상대적으로 제 재산은 뒤처지는 거죠. 재산의 어떤 가치 자체는. 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속도와 궤를 맞출 수 있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의 구루들은 뭐 삼성전자 사서 묻어놔라, 뭐 테슬라 사서 묻어놔라 이런 이제 캐시우드 같은 분들이 테슬라 네. 얘기를 하시고 삼성전자 얘기를 뭐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저도 그 관점에서 한번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 반감기 이슈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화폐라는 것의 어떤 가치 하락의 반대급부에 서 있는 경쟁자의 역할로서 봤을 때 앞으로 계속 글로벌 어답션, 이 적용률, 채택률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벌써 그래서 2개 국가가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개도국들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가팔라지는 순간이 올 거고 약간 그게 승자독식 현상으로 빚어져서 돈의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로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부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가치 저장의 어떤 수단으로서 굉장히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들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을 현재 좀 보면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지불의 수단으로 이제 도입을 한 게 이제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법정화폐로 지불의 수단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했고 굉장히 많은 관심도 받았죠. 명분도 좀 사실 있긴 했었고요. 근데 우리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해보면 요즘에 언론도 좀 나옵니다만 그닥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을 매수도 많이 했죠. 정확히 개수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부켈레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바이 더 딥을 한 것들 공유를 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춰지지는 않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2,300 비트코인을 아마 총 그래요? 매수를 했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300 비트코인 더 샀다. 뭐 이런 이제 트위터를 했죠. 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100% 옳다 혹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평가하기는 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치적 실험입니다. 이 부켈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란 카드를 들고 나온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기반을 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00만 명이 그 치보 월렛이라고 하는 엘살바도르에서 만든 비트코인 지갑을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네. 30달러 어치 비트코인씩 에어드랍을 해줬죠. 치보 월렛 네. 받은 사람들한테. 다 지급을 해줬다. 네, 지급해줬죠. 네. 그 지급해준 비트코인을 받고 다시는 쓰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 좋은 시각도 상반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네. 결국 그 엘살바도르의 전체 국민 6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지금 미국으로 이주해서 달러 외화벌이를 하고 그 돈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 GDP의 20% 30%를 차지해요.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네. 그러면은 그 돈을 보낼 때 드는 수수료, 유니온페이 같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송금 수수료 서비스를 쓸 때 드는 수수료가 많게는 50%까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적게는 20%.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결국 해결하는 게 비트코인의 목적이에요. 애초의 목적이. 이제 엘살바도르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를 도입한 이런 거랑은 다 떠나서 그 역할이 계속 부각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금융의 탈물질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금융의 탈물질화, 결국 유니온페이라고 하는 중간에 껴있는 제3자가 없으면 그 어떤 외화를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 채택률이 늘어난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시도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외화 송금들을 했을 때 혜택을 조금 발휘를 하고 있나요 지금? 1년 지났을 때 이제 그런 데이터들 좀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엘살바도르의 특히 그 엘존테 마을이라고 하는 네. 그 비트코인 어떤 엘살바도르의 도입이 시작된 마을이 있어요. 네. 그 해변 마을인데 서핑하기 굉장히 좋은 요건을 지닌 해변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에 이 비트코인 부호 한 명이 처음에 이제 익명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비트코인 어떤 관련된 사업들이 생겨나고 거기 이제 자영업자, 상인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지금 현상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는 있어요. 호프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네. 엘존테 마을에. 네.
이제 로컬에 있는 학생들을 네. 학교처럼 가르치고 어. 이제 거의 교육을 못 받는 가난한 마을 학생들이니까 그 어린이들이니까 데려와서 뭐 영어도 가르치고 필수 교육을 해주면서 음흠. 그 친구들이 이제 원하면은 뭐 산살바도르라고 하는 그 수도로 가가지고 네. 취직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일단 일련의 어떤 기부 활동, 네. 사회 활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자금이 어디서 모이냐면 엘존테 마을에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리조트도 생기고 호텔도 생기고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관광 수입으로 그 호프 하우스라는 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현상은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얘기가 처음 났을 때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하자 대부분 언론에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조롱하는 네. 헤드라인을 걸고 뭐 얘네는 나라 망했네, 뭐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헤드라인을 많이 뽑았는데 실제로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지금 정치적이 됐든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정부라든지 나라가 있을까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고 거기에서 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나온 어떤 소식이나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도 이제 트위터를 좀 하시더라고요. 부켈레 대통령처럼. 대통령들이 트위터를 많이 해. 네, 요즘 따라 그렇게 트렌드가 됐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세상을 바꿀 수학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이제 하셔서 그거에 비트코이너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 적이 있고 특히 중남미 국가에서 이제 아프리카는 그렇게 됐고 중남미 국가들 파나마 뭐 저기 그 에콰도르 뭐 이런 나라들에서 멕시코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네, 큰 국가들까지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자산들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을 한다. 이게 공통적으로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한 국가들이죠. 화폐로서의 가치 하락해서 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이제 달러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었고요. 지금도 듀얼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미국 달러 쓰죠. 예, 예, 아마 다른 국가들도 이제 그런 아마 상황이 많을 텐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 왜냐하면 달러가 이제 계속 이제 지난 2년 동안 많이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들 국가 자체 통화 정책을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맞아요. 이 비트코인 자산이 하나의 어떤 마지막 최후에 대한 형태로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적 실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저 중남미에서는 좀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과거에 뭐랄까 아르헨티나 같은 곳은 국가 부도도 체험했고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이제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P2P 거래량들이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들 거래가 이제 데이터들이 증명이 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글로벌 지정학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좀 옹호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의 수요 측면에서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 텐데 저도 네. 비트코인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계속 사실 가격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 자산이나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을 위한 그런 코인이 비트코인이다라는 인식이 거의 우리가 하는 얘기 속에서도 그렇게 약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투자 자산이나 이른바 투기에 가까운 용도로 써야 되는지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블록체인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혹은 뭐 웹3가 세상에 도래하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웹 3.0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죠, 요즘. 웹 3.0이 뭐냐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일단 다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 벌어졌던 어떤 닷컴 버블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C 통신 이후로 처음에 1세대 인터넷 서비스들이 생겨나가지고 뭐 그 신화 에릭이 광고하는 메가패스 광고라던가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써보셨을 때 싸이월드 같은 거 미니홈피 어떤 붐을 이끌었던 1세대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죠. 뭐 이런 이제 인터넷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때
그 시기가 이제 1990년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인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 발명이 됐었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에 인터넷 기술이 등장해서 무려 40년 가까이 시행착오를 겪고 국방성에서 만들었죠, 미국 국방성. 맞습니다. 알파넷. 네, 제가 알파넷. 거기까지는 압니다. 네. 역시 수준이 정말 높은 방송이군요. 그래서 가 바뀐 거고. 네, 그래서 그 표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이 상용화가 된 거예요. 그 표준이 바로 TCP/IP고요. TCP 프로토콜, 그 위에 IP 프로토콜, 그 위에 HTTP. 우리가 지금 요즘 인터넷 창에 쓸 때 HTTP 뭐뭐 쓰잖아요. 네네. www. 네. 월드 와이드 웹.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프로토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싸이월드, 네.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이런 도메인들이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2.0 시대가 그게 된 거고. 웹 2.0입니다. 음. 그렇게 레이어, 층 구조로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어 구조다, 인터넷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층 구조 안에서 표준이 잡혔기 때문에 최종 단계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이렇게 크게 상용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웹 2.0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데이터 주권이 이 소수 기업들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서버를 갖고 있는 그 네. 회사. 지금 그죠?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네. 방송 끝나고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켜보시면 네. 비트코인 관련된 광고가 뜰 거예요. 음. 무조건 뜰 겁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저희의 음성까지 이렇게 녹취하고 있다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유튜브로 보신 분 중에. 네네. 그렇게 그 정도로 이 광고 타겟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쓰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이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요즘 피로감을 느끼는 고객, 그 일반 투자자들,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 광고 차단을 하는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거 요즘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광고를 안 보시기 위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TV 광고나 이런 걸 안 보려고 넷플릭스나 아니면 쿠팡 플레이 같은 거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 트렌드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화, 맞춤화 트렌드. 아. 그 좀 더 그 가상자산의 영역에 맞게 설명드리면 중앙화에서 네. 탈중앙화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사회의 영역 곳곳에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웹 3.0이 데이터 주권, 인터넷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만한 그런 데이터 주권을 나에게 가져오는 어떤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는 게 굉장히 지금은 가장 뭐라 그럴까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블록체인 기술을 쓴 많은 이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투자 자산이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가 웹3, 웹3.0 세상에서 살아남을 인터넷 시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프로토콜이냐 이더리움이 이길 거냐 아니면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솔라나나 카르다노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3세대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이길 거냐 이 각축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애초에 태생 자체가 뭐랄까 거래 목적, 뭐 화폐 기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뭔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는 좀 더 쓰이기가 편하다. 뭐 그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메모를 제가 깔끔하네요. 해버렸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윤준탁 작가 나오셨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읽고 쓰고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웹3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오늘 또 되게 다르면 설명 잘해주신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긴 한데요. 역시나 우리가 웹3라고 하는 많은 서비스들은 그런 어떤 데이터 주권을 이제 사용자한테 양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암호화폐라는 이 토큰을 가지고 어떤 그 생태계, 보상, 인센티브 생태계를 만들어서 약간의 투자 자산과 약간의 서비스의 사용성을 주면서 이런 형태를 많이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과도기로 보면 될까요? 좀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등장했고 네. 그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면서 부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가상자산이 모든 기술보다 앞단에 나오는 게 지금 이 웹3, 웹 3.0이라고 하는 현상의 네. 사실 실태예요. 근데 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과도기죠, 말씀하신 대로. 뭐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웹3라는 용어를 갖다 쓴다든지. 그렇죠. 그죠? 네, 네. 마케팅 수단으로 네. 웹3를 갖다 쓰는 것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웹3는 보상을 받는다는 게 이제 컨셉인데 보상만 받으려고 앞에 있는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콘텐츠가 사실은 웹 2.0 지금 우리가 쓰는 플랫폼에서 파생되거나 가져와야 되는데 기존의 그 IT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콘텐츠들 뭐 하다못해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데들이 3의 세계에서 그 주도권을 놓으려고 하겠느냐. 3라는 게 보상을 줘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나눠주겠냐. 이런 반발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유튜버들이 만약에 어떤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떤 유튜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 때문에 노딱이라는 걸 받는 경우가 생겨요. 내용이 부적절하다. 네네네. 뭐 정치적인 의견이 담겼다. 이런 것 때문에 노딱이라는 걸 받으면 노란 딱지의 노란 주인공입니다. 딱지. 예. 네. 그걸 받으면 광고 수입이 안 들어온다. 나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컨텐츠가 유튜브의 정책 때문에 광고 수입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사실 그런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런 그 어떤 중앙화된 플랫폼의 정책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거기에 맞춤 컨텐츠를 그 정책에 맞춘 그 광고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컨텐츠들도 상당히 너무 저한테 맞춤형인 게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정형적이죠. 너무 정형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유튜버들도 결국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썸네일 자극적으로 만들고 초기 한 10초, 30초 정도에 확 내용을 잡아끄는 그런 내용을 담기도 하잖아요. 이게 퀄리티가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결국 반성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근데- PD님 반성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말요? 특히로. 네, 노 오펜스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더 이 자신이 정말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양질의 컨텐츠를 뽑아내게 하려면 이 중간에 껴있는 플랫폼의 어떤 역할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팬덤을 자기의 커뮤니티 안에 구축해 놓으면 되겠죠. 물론 웹2에 있는 그 플랫폼들은 이 권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에이터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 가든, 어느 플랫폼에 가든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이 중요한 거지 이 플랫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드는 구조는 이제는 아니다. 점점 벗어나고 벗어난다. 있다고 그래서인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빅 유튜버들, 큰 유튜버들이 자기의 뭐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자기의 서버를 구축하다든지 맞아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뭘 하면은 뭐 보상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일종의 이제 3.0 시대 같은 모습을 조금씩 취해가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을 이제 사이트를 만든다는 표현 좋은데 사이트를 만들어도요. 결국에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 올리면 그 영상이 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겠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모든 영상들이 다 거기에 저장돼 있으면 아니 뭐 MS 애저라든지 네, 이런 데 맞아요. 들어가겠죠. 네.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저장되는 거고 결국 누군가가 어떤 정말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나 그 아마존의 뭐 대표나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이거 영상 마음에 안 드니까 내려 이러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음대로 내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리는 잘 없겠지만 네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그렇죠. 야, 또 웹3 또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오겠네요. 또 워낙 큰 주제고 방문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그 이제 비트코이너라고 본인을 또 얘기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이너. 신뢰가 높으시잖아요. 또 뭐 글로벌적으로는 비트코인 맥시, 비트맥시라고 부르는 또 맥시멀리스트. 그룹들도 있어요. 네,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화폐다. 나머지는 다 죽을 거다. 의미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그런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만 유일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비트코인 추종자들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아니고요. 네. 비트코이너라고 저는 아니래요. 표현합니다. 네. 비트코인 좀 달라요? 네. 그 다른 이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만 유일한 암호화폐로 살아남을 거다라는 주장. 네. 일단 전 틀렸다고 생각을 틀렸다. 하고요. 틀렸다. 네. 이
투자 자산의 관점에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자체도 결국 생각이 거기 그냥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만 생각하는 데 국한돼 있어서.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웹3의 주인공이 될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멀티 체인 월드냐 네. 아니면 싱글 체인 월드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멀티 체인 월드가 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공존하고 브릿지로 이어지는 세상이고요. 네. 이제 싱글 월드, 싱글 체인 월드라는 게 기본 레이어, 아까 말씀드린 TCP/IP 같은 웹2의 주인공이 되었던 표준 프로토콜, 네. 그거는 하나만 살아남고 그 위에 이제 그 나머지 레이어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싱글 체인 월드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받는 기본 레이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암호화폐들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암호화폐가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다 가져야 되느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 가장 많은 채택을 받는 베이스 레이어가 될 것이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암호화폐 올라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따지자면 달러가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달러가 된다. 아. 네. 달러 기반의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달러는 하나만 있다. 뭐 사실 그렇게도 현재 표현할 수 국제 경제라는 게 달러가 이제 통화량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거의 기본 베이스 화폐잖아요. 그 네. 기능을 앞으로 웹3 세상이라든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 네. 역할을 할 것이다. 맞아요. 네네. 빅스레이트 알겠습니다. 틀렸다. 이거는 오늘 저기 비트코인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논란. 그냥 저희가 썸네일 제목으로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오늘 방송 썸네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네. 다음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비트코인 넘어가서 최근에 그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은 테라 루나 사태에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디파이의 금융적인 기능에 대한 잘못된 것들, 네. 애초에 무너질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가 터져버린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청산 당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 속상한 문제도 있는데 뱅크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 그 디파이 문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비교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어떤 뭐 뉴욕발 금융위기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퍼져나간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문제가 글로벌로 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어떤 형태로는 비슷한데 스케일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태는 대신에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혹은 뭐 하나를 비롯한 몇 개의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가상자산에 얽혀 있었던 디파이 혹은 이제 중앙화된 디파이 형태의 그런 시파이 서비스들까지 네. 전부 다 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거나 그렇죠. 네, 네. 그런 뱅크런 사태에 빠지면서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MBS를 과도하게 판매했던 투자은행들이 도산하면서 거기에 얽혀 있었던 다른 대형 투자은행들까지 도산하는. 네. 네, 그래서 형태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형태면에서 비슷하다. 요 문제가 최근에 이제 이 업계에 기저에 있던 문제들을 계속 수면으로 끌어올리면서 자금줄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쇄적으로 막히게 하고 또 자기가 영웅이라면서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FTX의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 CEO가 이제 수조를 이제 때려 부으면서 블록파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자금줄을 대고 뭐 인수도 하고 하면서 영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업계에 이렇게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개인이 수혈하는 거잖아요. 물론 큰 회사이긴 하지만. 일단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는 굉장히 저 사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왜냐면은 너무 싼 가격에 블록바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컸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랜딩 그 대출 서비스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무려 뭐 2,500만 달러라는 염가에 그러니까 뭐 싼 가격에 그런 우량 자산들을 픽업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나이도 어린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각이 좋다. 예. 네. 근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907년도에 그 미국의 그 은행 파업 사태,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하루에 50%씩 이제 하락하는 그런 큰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의 은행법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정부가 은행들을 구제 금융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연준이 없었으니까. 연준이 없었고 어. 그때 구세주로 등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존 피어포인트 몰건이라는 사람입니다. JP 몰건이죠. 모건이죠, 모건. 네, 모건 씨가 그때 음. 개인 자산으로 그 많은 은행들을 구제 금융해줬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 덕분에 이제 뱅크런 사태에서 좀 상대적으로 그 많은 돈을 잃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 산업도 규제 프리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거의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개인의 책임에 모든 걸 맡기는. 모든 걸 맡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세주가 등장하는 거는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수 불가결한 필연적이다. 현상이다. 필연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선한 의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동성 경색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크립토 운용업체들에서 그런 것들을 급하게 자금을 대주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우량 기업들을 확보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어떤 득이 있을 거고 시장 전체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패닉 상황들 좀 약간 막아주는 그런 상황도 좀 있을 거고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뭐 낮게 보진 않아요. 물론 뭐 뽀글머리로 되게 유명한 뽀글좌인데 이 양반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자기가 영웅이다라는 심리가 엿보이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 크립토 겨울에 가장 큰 승자가 될 수도 있죠. 좋은 우량 이제 우리 뭐 시파이 업체들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네, 내가 네. JP 모건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이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가상자산 업계가 조금 반성할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의 영웅 심리를 비난하고 뭐 지탄할 수도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이미 충분한 규제나 어떤 규제의 틀을 닦아놨다면 이제 정치권과 이 업계가 함께 공존을 하면서 그런 규제의 틀을 미리 닦아놨다면 이런 사람이 사실 필요 자체가 없죠.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영웅 행세를 하면서 등장하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왜 일어났냐라고 돌아보면 이게 우리가 뭐 지난 2년 정도의 가상자산 시장의 불장들을 경험을 하면서 디파이 업체들, 그다음 시파이 업체들, 그러니까 크립토 파이낸스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너무 높은 수익률만 기대를 하고 또 사용자들도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썼고 그리고 운영 자체 안정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 이번에 다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좀 정화가 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맞아요. 네, 다음 요 뭐 2, 3년 뒤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2017년도도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ICO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걸로 시장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ICO 이게 크립토 겨울이 오니까 ICO를 했던 플랫폼들이 다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본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가격이 오르면 네. ICO 업체들이 이제 그때 어떤 빙하기가 오고 도산하고 네. 또 살아남은 것들은 발전하고 맞죠.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디파이나 시파이 업체들이 정리가 좀 되고 네. 또 세상은 발전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업계 자체가 우상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 네. 정말 큰 문제가 터져요. 네. 이 맞아요. 적정한 시점에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은 곳들은 좀 이렇게 좀 뭐 청산 나오고 물론 그 피해자들이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시파이 업체나 뭐 디파이 업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이제 보고가 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그럼요. 것들이 뭐 좀 처리가 될것 운영했다가 뭐 같은데. 수백억 손실 보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훈련된 어떤 뭐 이 자산 운용사 역할들이나 규제도 하면서 이런 게 돼 있는데 아직 크립토 시장은 그렇게 노련한 사람들이 아직 많지는 않고 그리고 훈련이 덜 돼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기 상황의 대응의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 업체들 그리고 이 시장이 좀 어떤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뭐 당연히 일단은 그 위험고지 측면에서 충분한 위험고지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만족할 만한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에서 이 특판 상품을 팔 때나 아니면 펀드 상품을 팔 때도 물론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창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터지잖아요. 그런 게 금융이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걸 원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하는데 전문 투자 기관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걸 추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급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나 어떤 이런 셀 사이드에서도 충분한 리스크 그 어떤 바라고 하는 개념
리스크를 이 정도까지는 지지만 이 이상은 지면 안 돼. 더 리스크를 높게 지면은 수익률은 물론 더 날 수 있지만 그만큼 파산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전통 금융기관에서는. 근데 이 디파이나 어떤 가상자산 이 운용, 이 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 측면에서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이라는 게 생겨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걸 취득한 사람만 이걸 다룰 수 있게 만들거나 이런 보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메이저로 나오기 위해서 특히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지금 뭐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이 한참 컸을 때 2천조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상승장에서 네. 2천조 원, 뭐 2천조 원이 10배, 20배, 100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전통 금융자산, 뭐 블랙록이라던가 피델리 같은 미국의 큰 펀드 운용사, 국부 펀드를 다루는 펜션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기반들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 자산을 거기에다가 운용을 맡기겠어요?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규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한 메이저 금융 자산으로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사님께서 샌드뱅크라는 회사의 이제 최고 운용 책임자신데 여기도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자산에 대한 투자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플레이어로서 거래소도 있고 운용사도 있을 거고 투자자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가진 대신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가장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될 플레이어 뭐 대체로 뽑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겠지만 네. 네. 그 일단 탈중앙화라는 컨셉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리고 저희 같이 직접 그 자금을 운용하는 어떻게 보면 펀드의 역할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리스크를 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 자산도 탈중앙화라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커스터디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어떤 뭐 지금 우리나라엔 보험 상품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정말 만약에 해킹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그 커스터디 회사 자체가 도산을 한다거나 이런 불의의 사태가 터졌을 때 투자자가 거기에 맡겨놓은 예치 자산이 보전될 수 있는 일부라도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커스터디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샌드뱅크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지난 한 뭐 6개월, 1년 동안은 그냥 높은 수익률이 무조건 다였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디파이만 해도 솔직하시네요. 네, 디파이만 해도 뭐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수익률을 주는 디파이들이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저희가 디파이와 경쟁을 할 때 만약에 그 수익률을 맞추려고 했다면 경쟁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면 초고위험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랬겠죠. 예. 할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금융은 신뢰입니다. 무조건 신뢰예요. 그러니까 단 3%의 이자를 주더라도 이자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 3%의 수익률을 주더라도 이게 어떻게 발생한 수익률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경쟁사 수익률은 높진 않지만 안정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용을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안티라고 하시는 분들의 주된 이유가 야 이거는 근본이 없어. 오르는데 이유 없고 내리는데 이유 없고 투자를 했을 때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투명하지 않아. 모르겠어. 이거거든요. 이게 뭐 투자자 보호나 이 시장의 생태계 발전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 거래소라는 곳과 이 발행자 양쪽 사이드 굉장히 강한 규제나 관심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래소는 직접 거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처음 알았는데 거래소에 딱 노출되는 순간 굉장한 변동성과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간접 투자를 하는 인프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샌드뱅크 같이 뭐 간접 투자 상품 운영한다든지, 그 간접을 보관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 지원 또는 규제, 여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바로 거래소에 가지 않도록 이 간접 투자 하시는 기업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더라도
이런 생태계들이 앞으로 국내엔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 일종의 이 부분 투자 자문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그렇죠.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전을 답보할 수 있다. 그럼요. 어. 거래소가 모든 걸 다 하면 안 돼. 거래소는 그냥 거래가 가장 투명하고 안전하게 체결되는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지금 거고.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규제 그쪽으로 다 맞춰져 있으니까 어. 나머지가 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지금 이제 업계에서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부분인데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어. 아마 그래서- 사업하실 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네, 얘기하세요. 힘드시니까. 가상자산 질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계속 이게 맴돌고 있어갖고. 아, 좋아요. 왜냐면 저희 또 거래소에서도 나오셔갖고 말씀도 주시기 때문에 무작정 또 거래소 깔 수가 없어요. 그럼요. 뭐 이유는 있는데 왜 그만큼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 뭐 최근에 뭐 5대 거래소 모여갖고 뭐 닥사도 만들고 네. 뭐 액션들도 취하고 있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서로 까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플레이어로서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금융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 운용을 또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이장우 대표도 유사한 서비스를 운용하고 계신데 금융으로서의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를 가질 때 가장 좋으냐?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네. 가상자산은 제가 이제 가상자산을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꿔 말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여기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넘버 고업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넘버 고업 테크놀로지. 네. 숫자가 오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신용화폐 기반, 신용화폐 자체, 신용화폐 그리고 기반의 여러 가지 상품들, 주식도 포함할게요. 주식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멀티플을 얼마나 고평가 받아왔는지 제가 신용화폐 관점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M2 글로벌 모네터리 서플라이죠. 네, 그 본원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2배가 늘었습니다. 지난 그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본원 통화 늘어난 2배 늘어난 거를 없애고 그게 없다고 치고 주식 시장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얼마나 늘었나를 보면은 늘지 않았어요. 시가총액이. 미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백 프로가 늘었죠, 사실상. 근데 M2 본원 통화 증가량을 적용시키면은 그 늘어난 수치를 없애고 보면은 마이너스 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화폐의 엄청나게 팽창하는 그 양 때문에 사실상 자산 그 가치들이 많이 고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은 나스닥과 굉장히 동조화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디커플링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가치가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중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반감기고 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금융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프로모트하는 서비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외 기타 몇 개 메이저 코인들은 오래 들고 계셔라.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모으셔라. 적립식으로 매수하셔라. 물론 변동성이 지금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상향한다. 신용화폐는 동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우하향한다. 그걸 도와주는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거래소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뭐 사고 파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자산관리 서비스가 결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백호종 이사님은 결국에는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좋은 말씀과 홍보를 동시에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신데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거는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냐, 그래서 내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한마디가 필요한데 뭐 그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멘탈 관리에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또는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서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는 주변 사람들과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 관리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트렌드를 읽었으면 그 트렌드를 믿고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몇 개 자산들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또는 자동이체 해가지고 적립식 매수를 시켜놓고 안 쳐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플을 지우나요? 아니요, 지우지는 마세요. 그래도 한 번씩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오히려 주변에 신경을 쓰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뭐 신경 못 썼던 그런 친지나 가족들이 있으면 만나고 모임도 갖고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이너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새롭게 만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런 것을 자리를 요즘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장우 대표님도 만나게 사게 된 거고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건강한 좀 삶의 패턴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더블탑을 찍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2천만 원 뭐 좀 넘게 올라왔죠. 다시 가격이.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막 예전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한 400만 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2018년도 말이에요. 18년도에 그때. 네. 어쩌면 그게 최종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2000 찍고 그렇게 내려갔었죠. 2000 찍고 그렇게 네. 내려갔었죠. 그래서 뭐 지하실 뭐 1, 2, 3층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적립식으로 싸졌으니까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현금 보유 습관을 또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 주식처럼 한 주씩 무조건 사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맞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과거에 한 4-5번 정도의 하락장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최고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때 대비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게 하락률이 한 75%에서 80%까지가 맥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최고점에서 하락률이 한 75% 언저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까 말씀하셨나 70% 정도 하락률이니까 뭐 바닥은 아닐 수 있으나 네. 꽤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뭐 무릎과 발목 정도 사이다. 이제 그런 거 좀 인지를 해놓고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시장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마음을 네. 편하게 모시고 네. 일희일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출연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앵커님과 이장우 대표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방송에 임할 수 있었고 앵커님의 이 지식 수준에 굉장히 좀 경탄하면서 사실 방송을 원래는 그 했습니다. 정도는 아니었죠, 기대가. 기대치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말씀 나눠보니까 엄청 전문가시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뭐 네. 이장우 대표님은 역시 이 시장의 오지라는 게 다시 한번 오지가 참고로 뭔지 말씀드려야 하나? 네. 2017년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시장에서 사실 업계 산업을 이끌어 오신 오비다? 그런 오비 멤버다? 오비죠. 네. 올드보이죠. 그런 분으로서 굉장히 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한 번씩 여러 번 만날 수 있도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안녕!